네, 뉴스 분석 함께 세 분 소개합니다. 이도훈 문화일보 논설위원, 구정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박창환 장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윤석열 당선인이요. 오늘 잠시 뒤에 이제 첫 총리 후보자를 발표합니다. 두 사람이 이 발표 현장에 같이 등장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총리 후보자는 말씀드린 대로 이 한덕수 전 총리,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로 알려진 한덕수 전 총리가 내정이 돼 있습니다. 자, 위원님, 한덕수 전 총리 어떤 인물입니까? 우리나라 공무원 가운데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가진 분 중에 한 분이고 네. 총리가 될 만한 경력, 능력, 도덕성 이것을 역대 정권에서 증명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개인에 대한 호불호는 있을 수 있지만 그의 능력과 도덕성 여기에 문제를 제기하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덕수 총리가 내정된 걸 보면은 윤석열 당선인이 무엇보다 지금까지 얘기했던 대로 실력과 능력을 먼저 본 것 같고 그다음에 주안점은 역시 경제라는 걸 보여준 것 같고 또 한덕수 지금 총리 내정자는 전북 전주 출신이어서 지역 화합 내지는 어떤 여야 간의 통합 그다음에 국회 인사청문회 이런 것까지 고려한 측면이 있고 네. 또 정치적으로 보면은 총리를 임명할 때 청와대에서 굉장히 고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는 청와대가 없어졌으니까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고려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어떤 자기 정치 이런 걸 하는 것보다는 네. 대통령을 위해서 온전히 봉사하는 총리를 원합니다. 그거를 이제 일부에서는 대독이다 방탄이다 얘기하지만 자기의 정치적 색깔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국정에 전념할 총리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한덕수 총리가 가장 적임이었다. 윤 당선인이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당선인이 초대 총리상에 가장 기대했던 부분 아마도 방금 언급됐던 경제였던 것 같습니다. 관련 목소리 준비돼 있습니다. 경제부총리라든지 또 금융위원장이라든지 또 대통령실 경제수석까지 이 경제 원팀이 드림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실 최적임자를 총리 후보로 찾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앞서서 총리 후보군은 여러 명 거론이 됐었습니다, 부장차장. 그럼에도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내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나왔던 대로 이 경제 원팀을 이끌어갈 최적임자로 봤기 때문일까요? 그렇습니다. 인사는 메시지이지 않습니까? 네. 더더군다나 윤석열 당선인이 첫 인선을 하기 때문에 5년 임기 중에 윤 당선인이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국정 운영을 할 것인가 이런 메시지가 담긴 인사가 대표적으로 이제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일 텐데요. 네. 한덕수 후보자를 만약에 지명을 한다라면 경제통이고 그리고 국민화합, 국민통합형이고 네. 능력이 검증된 인사이기 때문에 지금 윤 당선인은 지금 당면 과제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가 2년 이상 장기화되면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됐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이 경제 문제를 해결할 해결사를 구원투수 역할을 해줄 사람을 이 국정 파트너로 임명했다. 이제 이런 메시지가 한덕수 총리 이 지명에 좀 담겨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어젯밤에 이 한덕수 전 총리를 만나서 관련된 얘기를 나누고 또 샌드위치 회동도 하고 이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책임 장관제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대를 이뤘고 그런 부분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같이 일해도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것으로 이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보면은 이제 삼고초려했다는 말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이런 인사 스타일 윤석열 당선인의 첫 인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좀 무난하다라고 봅니다. 무난하다. 네. 네, 아까도 경제통 그다음에 이제 화합형 인사, 도덕성 많은 얘기를 앞서서 해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은 여소야대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역대 여소야대 아닌 상황에서도 정권의 초대 총리가 낙마하는 사례를 굉장히 많이 봐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0.73%의 초박빙으로 당선된 그것도 여소야대 대통령이에요. 만약에 초대 총리가 인사청문회를 넘지 못할 경우에 자칫 국정 동력의 이 초기의 동력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런 능력 가지신 분이 한 분만은 아닐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만한
그런 사람을 고를 수밖에 없었다. 좀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한덕수 총리가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 약점이 있거든요. 어떤 건가요? 가장 큰 약점은 너무 올드하다는 겁니다. 제가 나이가 50대인데 제 아버님 나이 벌세요. 네. 거기다가 20년 전에 부총리 총리를 하셨습니다. 지금 4차 산업시대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포스트 코로나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 한덕수 전 총리가 왕성하게 활동하던 그런 시절과 지금의 경제 패러다임, 그다음에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시대상, 시대 정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전 총리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어려운 경제 현안,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통합형일 수밖에 없고 정치가 더 이상 소위 말하면 국론이 양분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필요성이 결국은 20년 전 총리를 다시 대한민국의 총리로 불러 세우지 않았느냐. 그런 점에서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인사, 무난한 인사 아니냐 생각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등이 여권에서 나오는 이런 평가들이 있었습니다. 이 나이 문제가 있긴 하지만 지금 보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또 이 현 야권, 국민의힘 쪽 그리고 당선인 측의 의견이고 또 요즘에는 나이 곱하기 0.7을 해야 예전이랑 비슷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이렇게 앞으로 이끌어갈지 국정을 이끌어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그 전에 이 인사청문회를 또 무난히 통과할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차장님께 좀 여쭤보면은 네. 지금 바로 그 발표할 때 같이 이 윤 당선인과 나와서 한덕수 전 총리 인사 이 내정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한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방금도 말씀을 주셨지만 이번에 처음에서부터 밀리면 인사청문회에서 만약에 낙마하게 되면은 앞으로 국정 동력이 상실된다. 그래서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오늘부터 바로 이 준비단, 인사청문 준비단에 들어간다고 하던데 네. 어떤 내용인 겁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지금 윤 당선인 입장에서는 좀 고심을 거듭한 흔적이 좀 보이는데요. 한덕수 총리 지명의 이게 숨은 뜻은 인준이 먼저다. 네. 왜냐하면 첫 인선을 했는데 그것이 국회 인사청문회 또는 국회 인준 문턱을 넘지 못한다라면 그래서 5년 그 임기를 시작하는 마당에서 어떻게 보면 첫 단추를 좀 잘못 깬 꼴이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무난하게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국회 인준을 통과할 그리고 거기에 경제적인 어떤 능력, 네. 그 관료로서의 어떤 보여준 실적 이제 이런 것까지 있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를 지명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취임까지는 한 달이 좀 넘게 남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당선인은 이제 대국민 소통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 인선이니만큼 아마 이 한덕수 후보자와 함께 나란히 서서 왜 한덕수 총리를 이 초대 총리로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함께 어떻게 국정 운영해 나갈 계획인지를 윤 당선인이 직접 밝힐 계획이 있고요. 가능성이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한덕수 그 후보자의 경우에도 다시 총리를 하는 뭔가 이제 새로운 마음가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윤석열 당선인, 윤석열 시대에 어떤 이 그 정부의 상을 좀 구상하고 있는지 지금 나온 언론 보도를 보면 책임 장관제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책임 총리제라는 얘기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여러 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책임 장관제는 이번 윤석열 당선인 시대에 지금 처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정 운영의 중심축을 각 부 장관 중심으로 이끌겠다. 내각 중심으로 이끌겠다. 더더군다나 각 부의 운영에 대해서도 장관 지명자가 차관을 추천하고 그리고 인사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그 운영 권한을 과거의 청와대 중심에서 내각 중심으로 확실히 네. 바꾸겠다. 근데 그러려면 장관 인사 제청권자가 총리 후보자거든요. 그러니까 총리가 장관을 제청을 하고 그리고 그 대통령이 그걸 제가한 이후에 차관 인사는 이 장관들이 할 수 있는 이런 인사 시스템까지도 아마 오늘 한덕수 총리 지명 때 윤 당선인이 밝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총리 관련 인선이 발표되면은 잇따라서 다른 인선도 속도를 내겠죠. 그리고 아마도 경제부총리 인선이 빠르게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위원님 지금 경제부총리 인선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도 여럿 있으시죠? 그렇죠. 총리 후보에 함께 올랐던 최준경 그 전 지식경제부 장관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함께 거론되는 분이 최상목 그 전 그 기재부 1차관 지금 경제 1분과 인수위에서 간사 맡고 있죠. 그다음에 추경호 의원 이분도 인수위에서 지금 기조 역할 하고 있습니다만
세 분이 전부 다 그 실력이 그 출중한 분입니다. 특히 최준경, 최상목 이 두 분은 그 우리 경제 부처에서 이렇게 쭉 흘러오는 그 뭐 라인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가장 그 부처에서 엘리트고 저 사람은 나중에 꼭 반드시 경제부총리 할 거다 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분들 중에 하나예요. 두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일도 굉장히 잘하는데 그 어려운 경제 문제를 뭐 언론인들, 정치인들 굉장히 쉽게 설명합니다. 말하자면 네. 소통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추경호 의원은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그 국회의원이니까 정부 감각까지 가졌는데 그것이 득이 될지 실이 될지 그 부분은 이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지나간 얘기 중에 하나요. 과연 이제 그 한덕수 전 총리 지명자가 인준이 쉽게 될 것인가? 네. 저는 쉽게 된다고 봅니다. 첫째. 네. 윤석열 인수위에서 그런 과정을 지금까지 만들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에 후보군을 한 10분 정도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네. 경제, 통합, 뭐 정치 이런 식으로. 근데 그분을 4분으로 좁히고 2분으로 좁히는데 그 과정에서 여론과 함께 했어요. 여론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좁혀지면서 한덕수까지 왔기 때문에 여론에서 지금 별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지. 뭐 한덕수 총리 정도면 충분히 할 만하지.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이제 앞으로 야당에서 반대한다? 그럼 명분이 없습니다. 둘째, 한덕수 그 총리 그 지명자는 지금의 현재 여권 진영 그리고 특히 호남 지역에서도 굉장히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 분 중에 하나예요. 이거를 지금 여당 민주당 지도부에서 반대할 명분도 없을 거고 무리하게 반대하면 오히려 6.1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경제에 이어서 이제 외교, 안보 관련 인사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외교부 장관으로는요. 윤석열 당선인의 초등학교 동창이면서 또 이제 외교 책사인 분들과 또 국민의힘 내부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가장 크게는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와 차별점을 두는 분야가 또 외교안보 분야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나 한미 동맹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이제 되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뭐 김성환 전 차관 같은 경우에 윤석열 당선인의 뭐 사실은 외교 브레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뭐 바로 사실은 장관으로 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사실 또 국민의힘 내부에 미국 지향적인 그런 뭐 미국과 아주 연관성이 높은 국회의원들이 이미 여러 분 계세요. 이미 뭐 오늘 아침에 보면은 박지인 의원, 조태용 의원이 이 한미 정책 협의단으로 이미 출국을 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 통이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뭐 그 한미일 그 삼각공조 그리고 네. 한미 간의 그 친밀한 공조 이것이 이제 기본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뭐 박진 의원이든 조태영 의원이든 뭐 어느 분이 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상황인데 아마도 역시나 관건은 인사청문회 논란을 비껴갈 만한 분 이분이 이제 좀 변수로 좀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뭐 외교부 장관 김성한 뭐 전 차관 얘기도 나오고 하면서 뭐 충암고 라인 또 초등학교 라인 이렇게 뭐 측근들이 또 포진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여권에서 좀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이제 인사를 할지 윤 당선인의 행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요 이렇게 외교안보 라인 개편도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북한에서 또 한마디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김여정 중앙위원회 부부장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조선 국방부 장관이 선제 타격 망발을 내뱉으며 반공화국 대결 광기를 드러냈다. 남조선 이제 한국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도대체 서욱 장관이 무슨 얘기를 했길래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건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사일 발사 징후가 명확할 경우에는 발사 원점과 지휘, 지원 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발언을 했군요. 저 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외교안보 라인 굉장히 이 개편에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갑자기 그제 한 이 장관, 전직 정부가 될 이 정부의 장관을 겨냥했습니다. 네. 이것은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까? 앞으로의 이 이제 후임 정부에 대한 어떤 대북 정책에 대한 메시지입니까? 아니면 이건 뭔가 그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이 인사에 대해서 좀 개입하겠다 이런 의지도 있는 겁니까? 일단 인사 개입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외교 안보 라인 인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제 타격 운운하는 사람이 만약에 외교 안보 수장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남북 관계는 파국으로 이를 수 있다. 이제 이런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거든요. 더더군다나 지금 시점이 굉장히 미묘한 시점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 이 전쟁으로 인해서 상당히 위기가 고조가 되고 있고, 이 북한의 경우에는 지금 그 ICBM까지 지금 시험 발사를 하면서 특히 4월 15일 북한에서 태양절이라고 얘기하는 김일성 생일에 더 큰 도발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은 상황인데, 이 와중에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외교안보 수장을 누구로 할 것인지 이제 인선안을 발표할 예정 아닙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여정의 담화를 통해서 만약에 대결을 지향하거나 아니면 남북 관계에서 상당히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이 외교안보 수장으로 왔을 때에는 이 대결을 피할 수 없다. 뭔가 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요. 글쎄요, 윤석열 당선인이 그런 북한의 어떤 메시지를 감안한 인사를 할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 있는 외교안보 원칙에 입각한 이 적임자를 인선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요, 이제 대통령 당선인의 비서실장, 이제 같이 대통령실로 들어간 비서실장 자리가 조금은 난항을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재 이제 장제원 비서실장은 여의도로 돌아가겠다라고 밝히면서 고사를 한 상황이고, 다른 분들을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유독 이 자리가 좀 인선에 난항을 겪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정말 이례적으로 검찰총장에서 곧바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볼 때도 그 정치 경험, 국회 경험이 조금 부족하고, 또 정부, 물론 이제 검찰도 중요한 정부기관 중에 하나입니다만 다른 뭐 경제, 행정, 외교안보 이쪽 경험이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 그래서 기왕이면은 정부의 경험도 있고 또 국회의 경험도 있고 네. 이런 분이 옆에서 보좌 하면은 어떨까 하는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우선은 한덕수 총리가 약간 그런 식의 굉장히 그 경륜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임명했다면은 조금 그 비서실장은 시대 정신에 맞춰서 이제 새로운 인물이나 좀 더 젊은 분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고려는 있는데, 역시 그 제일 먼저 얘기했던 그러니까 그간의 어떤 그 경험 부족을 조금 옆에서 그 보좌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괜찮지 않겠나. 그런데 이제 그런 그 경력을 가진 분들 중에서는 사실은 뭐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뭐 영광된 자리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보람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어렵고 정치적으로 공격을 많이 받고 또 육체적으로도 힘든 그런 그 자리입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고 나서 대통령이 되긴 했지만, 대부분의 그 대통령 실장들은 그걸로 무슨 경력을 끝내는 건 아니지만 대통령을 보좌하는데 거의 그 올인하기 때문에 요즘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인물들을 찾는 게 아주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 대통령이 비서실장 빼고 다른 이 내각 관련된 인사들은 전부 다 인사청문회가 필요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여소야대가 될 텐데, 야권에서 도와주느냐 마느냐, 이거를 통과시켜 주느냐 마느냐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조금 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이 당선인 측에서 벌써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갔기 때문에 쉽게 한덕수 전 총리부터 해서 인사청문회 통과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는데, 오늘 박홍근 원내대표, 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말을 들어보면 아니다, 송곳 검증하겠다, 그리고 어느 정권에서 일한 건 우린 배경 필요 없다, 송곳 검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뭐 총리 이제 인선 이후에 인사청문회가 먼저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총리 후보자부터 소위 발목 잡는 그런 인상은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네. 근데 다만 이후에 이제 장관들에 대한 인사에 있어서는 문재인 정부가 사실은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이나 또는 인사청문 보고서가 없는 상태에서 인사가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자, 그만큼 맺힌 게 많다는 거죠. 네. 아마 그거 고스란히 돌려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총리 인사청문회는 네. 비교적 조용히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장관 인사청문회는 만만치 않은 검증과 또 다시 여야 격돌의 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면 인수위 측에서는 이전까지가 정책의 시간이었다면 앞으로는 인사의 시간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총리 인사청문회까지는 대략 통상적으로 35일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순서에서는 곧 있을 총리 인선 발표를 비롯해서 새 정부의 인사 중심으로 짚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인수위 관련된 다른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